이 칼럼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신문 올해 7월 7일 자 신문에 실린 해양수산 칼럼이고요. 현종길 교수님이 이 문구를 작성하셨습니다. 항만 물동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할 좀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기린과 코끼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기린은 그 컨테이너 터미널의 가장 상징적인 그 하역 장비가 QC, 우리가 키 크레인이라고 하죠. 암벽 크레인인데 이 암벽 크레인이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작업 없이 이 붐대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을 각각 기린과 코끼리라고 표현한 그런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기린 같은 경우에는 목을 이제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게 붐대를 세우고 뭐 작업이 없는 그런 크레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를 아래로 이제 내리고 있다는 것이 QC 붐대에 있는 그 스프레더가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약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995년 일본 경제의 한 축이던 고베항을 엄습한 대지진으로 항만시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고베 대지진 1994년, 1995년 이때 발생했죠. 이 당시만 해도 그 동북아 지역에서 헌적항, 그 중심 항만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항이 뭐 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경유하는 화물들을 임시로 이제 이 배에서 내려서 다른 배로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이제 환적 작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1990년대에는 그 기능을 동북아 지역에서 고베가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리고 고베 대지진 이후에 그 환적 화물 처리를 인근 부산항에서 이제 했다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반 항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문제를 더 어렵게 한 것은 현대화된 터미널을 개장하고 화물 처리의 신속화 등으로 한적 화물이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가득 찬 지역 정치인과 건설 업계였다. 그거죠. 이제 구두로 하는 것은 일단 지어 놓으면은 그 화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미 그 흐름 그리고 패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허브 항만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일본은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투자했다. 그때는 20개 이상의 원형 컨테이너 선사가 경쟁하고 있었고 일본 선사도 3개나 존재했기 때문에 일부 선사가 고배항에 기항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하나, 신규로 개장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가장 많은 돈을 들인 낚시터로 전락했다. 2025년 부산항에도 고배항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음, 해운 시장을 선도해온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어, 부산항을 유럽 항로 모항에서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의 탄중 팔레파스에서 환적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세계 선봉량의 22%를 차지하는 제민이는 싱가포르, 상하이 등 12개 항만을 핵심 허브 항만으로 하고 나머지 항만에는 피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핵심 허브항에는 초대형선 중심이 된 모선이 기항하고 허브항에서 환적된 화물은 피더항으로 소형 선박이 수송하게 된다. 제미니의 발표에 부산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2040년까지 12조 원을 투입해 21개 선석을 개발 예정인 부산 진해신항의 겐트리 크레인은 코끼리가 아닌 기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코끼리가 아닌 기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 물량이 이제 불안하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음, 1995년과 2025년의 세계 해운 환경은 너무나 다르다. 1995년 컨테이너선은 5,000 TEU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고 평균 선형은 그보다도 적었다. 2025년은 2만 TEU 이상의 초대형선이 출현했고 이들 대부분은 유럽 항로 가운데 한정된 항만에만 기항이 가능하다.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작은 부두에는 이제 기항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겠죠. 선사들은 상위 10개로 과점화되었고 그 사이에 많은 선사들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항 항만수를 줄이고 취항 노선도 합리화하는 극단적인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머스크가 소속된 2M은 지난 5년간 기항 항만을 70세계에서 60세계로 축소를 했고 그 대상은 주로 유럽과 북미 항만이었다. 이제 그 차례가 아시아의 부산항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항은 북중국과 일본 항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하고 신속한 환적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북아 중심 항만 전략을 실시한 결과 글로벌 10대 항만 동북아 관문항이라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북중국 항만에서 부산으로 수송한 컨테이너를 다시 탄중 펠레파스로 재환적을 하는 것보다 북중국 항만에서 바로 탄중 펠레파스로 수송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우리는 뭐를 해야 하는가? 재민이를 대체할 글로벌 선사를 유치하고 재민이가 발표한 허브항보다 더 저렴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산항 같은 경우에도 고배항이 그죠? 한신 대지진으로 인해서 어, 환적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주춤한 사이, 그 사이 이제 개발을 통해서 그 물량들을 유치했고 일본 고베에서 부산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30년 정도 그 허브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신규 항만, 중국 항만들이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앞서 여러 자료에서도 만들어 놨듯이 신생 항만들이 규모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항 같은 경우에 현재 반자동화 뭐 일부 이제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운영을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반자동 터미널, 야드 자동화 터미널이 아직은 이제 메인이고 그죠? 그에 반해서 뭐 중국 항만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건설을 할 때 아예 완전 자동화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이나 그리고 비용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음, 부산항이 열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허브앤스포크 전략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항만들이 사실 되게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카보타지. 카보타지란 것은 뭐랄까요? 이게 프랑스 말이 저 프랑스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연안 해운이란 말이고 이거를 뜻을 풀어서 쓴다면 외국 선박에 의한 국내 개항간 화물 운송, 뭐 화물뿐만이 아니고 뭐 여객도 있으니까요. 그냥 운송이라 하겠습니다. 국내 개항간 운송. 이것을 이제 허가하느냐, 허가하지 않느냐 이건데 되게 이제 허가하지 않는 그 자국 산업 보호와 관련된 그런 오래된 하나의 뭐랄까요, 룰이랄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막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이제 금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카보타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존스 액트인가요? 이것도 카보타지 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외국 사업자에 의한 국내 계양간 운송. 그러니까 외국 선박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짐을 실어서 뭐 인천이나 광양으로 운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 선박,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만 이 국내 계양간 운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중국에서 음, 한 10여 년 전부터 일부 제한적으로 조금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환적 화물들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카보타지 때문에 사실은 그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유도 많았거든요. 그 외국계
선박들이. 왜냐하면은 중국도 카바 차지 정책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북측부터 해볼까요? 보아이 지역에 있는 뭐 텐진, 신강, 그 밑에 청도, 그리고 상해, 닝보, 그리고 밑에 밑쪽으로 가면 뭐 셔먼, 난샤 막 이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 연안을 따라 운송되는 이 화물들을 외국 선박들이 운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산항을 이용하는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국도 규모 있는 항만을 되게 많이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상해, 닝보, 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부산항하고 제가 수치를 보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청도가 부산항 물량을 아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터미널들이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그 항만에 관련된 사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들리지 말고 우리 외국적 선박들이 뭐 국내 계양가 그러니까 뭐 상해에 있는 짐 실어가지고 뭐 닝보든 청도든 뭐 다 갈 수 있게 그렇게 허가를 할 테니까 부산항을 환적 거점으로 쓰지 말고 우리 상해나 닝보를 환적 거점으로 쓰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가능하죠.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죠? 페덱스의 창업자인 프레드릭 스미스 맞을 겁니다. 철자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죠. 철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서. 이분은 이제 페덱스의 창업자인 프레드릭 스미스, 미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죠. 우리가 기존에 그 허브앤스포크라는 것은 이제 중심점에 화물을 모아서 지선, 간선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허브앤스포크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큰 루트를 이제 돌아다니는 큰 버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작은 마을들을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있고 그 색깔로 이제 구분하거나 하죠. 그런 것들도 다 허브앤스포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이 커지기 때문에 그 대형 선박이 기존에 허브앤스포크 말고 모든 항만을 다 기항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우유 배달 방식, 뭐 밀크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배가 45인승 버스가 그죠? 뭐 큰 길도 다니고 작은 마을도 다닌다. 뭔가 좀 뭐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극단적인 허브앤스포크 전략은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택배입니다. 택배. 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그 택배 배송 현황을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에서 제가 주문한 물건이 부산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여러 뭐 대한통운이나 뭐 여러 이제 택배 회사들 있잖아요. 택배 회사들의 어, 각 지역별 허브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타고 뭐 충청도 쪽으로 간다거나 뭐 충북 옥천 허브 어디 허브 이렇게 해서 그 허브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물량을 집하해 가지고 내려온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효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지선망을 허브앤스포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았듯이 1990년대까지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고베가 아, 그 허브 기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베 대지진 이후에는 그 기능이 부산항으로 이제 넘어왔고 그 시기에 이제 신항도 개발하고 부산 신항도 개발하고 지금은 이제 가덕신항이란다 저 진해신항 개발까지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베 지진 이후에 부산항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지금 조금씩 어, 중국이나
다른 신규 개발 항만에 의해서 그 기능들이 그 지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죠? 지금 이 오른쪽에 보는 이 그림처럼 파이어 크레인이 붐대를 올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기린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기린이겠죠. 기린. 기린이 되겠습니다. 기린. 붐대를 올린 기린. 기린 닮았나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좀 좋아합니다. 코끼리다. 그래서 항만의 크레인들이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코끼리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기린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럽하고 미국, 북미하고 뭐 남미는 좀 아닙니다만 일단 북미로 하겠습니다. 북미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생산하는 거점이 아니고 소비하는 그 소비지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소비하는 물건들은 되게 아시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도 우리가 막 책에서 보면은 뭐 중국의 뭐 WTO 가입이다 해서 1994년이었던가요?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컨테이너 물량이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방되지 않다가 세계 공장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공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이제 인건비나 뭐 여러 다른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생산 거점들이 베트남 이남 지역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이 세계 공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물량들을 큰 선박과 작은 선박, 허브앤스포크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기 위해선 각 거점마다 어, 허브 항만이 필요할 텐데요.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까지 이 고베, 여기 있는 제가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고베항이 이 기능을 해서 중국이든 어디든 어, 물량들을 이제 환적 처리하는 기능들을 했고요. 그 여기 동부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시아에서 미주가는 이런 허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허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가는 마지막에 이제 허브라고 할까요? 그거는 좀 중간지 역할을 하는 뭐 1990년대까지는 사실은 대만도 환적항으로서 물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만. 대만을 환적 거점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선사는 어, 한진해운하고 에버그린. 에버그린이 이제 대만 선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용파 회장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과거에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얼라이언스였던 뭐 에버그린하고 한진해운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뭐 CKYHS였던가요? 뭐 그런 얼라이언스가 있었죠. 일본의 NIK, MOL, K라인 3사를 포함한 그런 아시아계 얼라이언스들은 일부 이제 대만을 환적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이 남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화물들을 이제 집하하는 대표적인 허브 항만이었죠. 지금은 이제 홍콩도 환적 거점으로서의 항만 기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제일 먼저 무너졌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물량이 되게 많이 줄었죠. 이쪽에 보면 홍콩하고 인접해 있는 중국의 항만이 이제 시언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언전 이런 데도 다 신규 항만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됐죠. 그리고 뭐 난샤, 여기 상해, 닝포, 상해하고 닝포는 거의 뭐 같이 합쳐 요 근처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아이 지역 여기도 항만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뭐 이 지역은 워낙 그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북경 올림픽 하던 시기에는 사실 이 보아이 지역까지 큰 배들이 들어갔거든요. 큰 배들이 들어가서 모선으로 다 쳐서 미주로 가거나 했는데 지금도 선사들 따라서는 보아이 가는 전용 피더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모선을 바로 투입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가는 모선들의 마지막 허브는 싱가포르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2006년, 2005년인가? 2006년? 하여튼 2005년, 2006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허브라고 부를 수 있는 항만들이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제 2020년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과거의 고베, 그리고 대만, 홍콩 이런 지역들은 이제 허브 항만으로서의 기능들은 많이 좀 상실되었다. 그 주변 항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도 음, 새로 개발되는 항만들은 크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죠? 크게 지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원가이든 그 하역 작업의 어떤 효율성이든 항만이란 것은 한번 짓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지을 때 잘 짓지 않으면 규모 있게 짓지 않으면 다시 확장하는데 조금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개발된 항만들을 보면 부산항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환적 거점이 이쪽으로 이제 이로 변경 환적 기능들이 이제 옮겨가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에서도 지금 제가 이제 표시한 거는 이제 상해만 해놨지만 이 근처에 항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대련, 신강, 청도 여기 요 지역을 우리가 이제 보하이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상해, 닝보, 밑에 뭐 난샤, 션전 뭐 이런 여러 항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요는 이제 대만도 어 환적 거점으로서의 기능들은 좀 많이 줄었고 그죠. 그리고 홍콩도 중국 항만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 기능들이 상해나 인근 뭐 션전이나 이런 항만들로 다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럽 가는 마지막 허브 여기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요 반도 요 끝쪽에 있는 이 싱가포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 싱가포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저 자세히 보면 여기가 말레이시아의 탄중펠레파스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네요. 대형선들을 대형선 선박이 계속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양 포트 항만을 축소를 합니다. 그죠? 과거에 70여 개의 항만에서 그죠? 이제 60여 개의 항만으로 줄고 있고 그 수는 더 이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트렌지 타임 문제, 트렌지 타임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부산항 경우에도 법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제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무선들 스포크 항만이란 말은 쓰지는 않는데 그냥 뭐 허브인 스포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 항만이 아닌 것은 피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죠. 일본이 과거에 그 동북아 지역의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치를 부산항에 내주고 나서도 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만을 짓기만 하다가 과잉 투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과잉 투자가 되었는데 부산항도 그런 고배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한 뭐 그런 어 글이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또 반대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부 편에서 이제 일을 하는 무슨 뭐 항만공사나 아니면 하여튼 뭐 정부 관련된 그런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 같은데요. 계속해서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 신항을 넘어서 진해 신항까지 부두 개발이 필요하다. 음, 결국은 뭐 항만 기능이란 게 뭐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물량이 먼저 받쳐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지어놓고 아유 뭐 어서 오세요. 뭐 이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구두란 것은 일단 지어놓으면 다 채워지더라. 뭐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놓으니까 선석이 다 차더라. 뭐 그랬던 시절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공간 정책이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겠지만 광양항이잖아요. 그죠? 광양항. 광양항 그렇게 크게 지어놔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와인 개발이 크죠. 일본은 이 해안선을 따라서 작은 부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60개가 넘는 항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규모로 난잡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크죠. 그에 비해 선박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죠? 한 곳에 규모 있는 항만이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이제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인드가 있었을 겁니다. 지어 놓으면은 무조건 물량이 채워진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는 야 모르겠는데 일단 지어 놓으면은 물량은 다 차더라. 이런 마인드가 사실은 남아 있죠. 진해시량은 저 역시도 그 물량이 과연 채워질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저 역시 한 10년 정도 뒤면 이 분야를 아마 이 업계를 은퇴를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그죠?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그 부두들이 지어지고 나서 앞서 봤던 그 사설에서 얘기하는 기린이 되지 않을까? 코끼리가 아닌 그런 우려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그 물량들 구성을 보면요. 우리가 수입이나 수출, 이걸 로컬 화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나라의 뭐 수출이나 수입이나 뭐, 뭐랄까요. 수입 같은 경우에 뭐 구매력,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재까지도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에 비해서 이제 내수 시장이 이제 아주 큰 편이고, 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내수 시장보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출 물량이 많았죠. 그리고 수출이 많기 위해서는 수입도 당연히 많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그런 원자재들을 이용을 해서 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면 수입도 당연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입 물량이 좀 줄고 있죠. 근데 그런 로컬 물량들하고 그 외에는 이제 환적 화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부산항 경우에는 로컬 물량보다 선적 화물이 더 많습니다. 뭐 1년에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뭐 2천만 TU가 조금 이제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참 많이 돈 들었습니다. 천만 TU, 천만 TU 하더니 그 사이 뭐 2천 TU, 2천만 TU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중에 천만 TU 이상 50%를 약간 넘어가는 물량들이 환적 물량입니다. 그러면 그 환적 물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규모 있는 터미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항만을 따라 그 기능들이 이제 옮겨 다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20년 전 같은, 2, 3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그 환적 물량들을 고배에서 아마 치고 있었겠죠. 물량들을 핸들링하고 있었겠죠. 그 당시에
한국항만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수입, 수출 같은 로컬 물량을 하고 있었고 그 물량들이 이제 계속 옮겨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물량들은 어차피 어, 돌고 도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경제력이라는 것은 뭐 생산이 많은 나라, 그리고 소비가 많은 나라, 그리고 항만 인프라가 좋은 나라, 운영 효율이 좋은 나라, 원가가 낮은 나라,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물량들은 계속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매크로하게,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생산 거점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그 환경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과거에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생산하는 거점들이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항만의 그 허브 기능을 하는 그 부두들도 이 북중국, 뭐 북측이라 하겠습니다. 북쪽 지역에 좀 많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갈수록 이제 그 생산하는 기능들이 뭐 베트남, 필리핀, 여기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만 경쟁도 사실은 더 크게 본다면, 더 크게 본다면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항만의 경쟁력하고는 또 크게 관련은 없잖아요. 그죠? 더 거시적인 경제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노력해서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경우죠.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나라 전체가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물류로 먹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뭐 국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투아스 실황이죠. 그 구황들을 빨리 폐쇄를 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탄중 펠레파스 그런 항만도 있고요. 그냥 항만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음, 코끼리와 기린 이야기라는 아주 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돼서 그 기사를 읽고 그 내용들을 조금 기록하기 위해 어,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별로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하고 조금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선은 그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브앤스포크라는 개념과, 음, 그리고 카보타지, 외국 항행 사업자에 의한 국내 계양 간 운송 금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이 카보타지 정책을 좀 완화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이런 이슈들까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저는 허브앤스포크 뭐 이런 뭐 거점 문제, 중심 항만 문제보다 사실은 카보타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그 카보타지라는 것이 뭐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라는 그런 문제가 겹쳐서 가능하면 이제 유지를 하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항만 아직까지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해에서 뭐 김포 가거나 뭐 인천 가는데 뭐 외국 비행기 타고 가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카보타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만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도 그렇고요. 다른 아시아 항만들의 경우들을 보면 항만을 좀 많이 개발한단 말이죠. 항만을 많이 개발하면서 로컬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자국 경제와
밀접하게 어떤 연관성을 갖고 늘어나거나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어, 로컬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제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경제력과 관련된 음, 부분이지만 한쪽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정비로 이제 큰 항만들을 지어놨는데 추가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항만을 신규로 개발한 개발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카보타지 정책을 조금 완화하고서라도 어, 외국 항행 사업자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유인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아니죠. 미국만 존스 액트를 강력하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이 카보타지 정책은 조금 완화가 되는 어,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항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대놓고 선사들의 선사들에게 부산항을 헌적 거점으로 이용하지 마라. 우리 부두 많이 지어놨다. 우리가 자동화 더 많이 되어 있고 훨씬 크다. 부산에서 중국 들어가는 화물들 헌적하지 말고 상해나 닝포에 내려서 여기서 헌적해라. 아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정말 어 여기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그 기사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설에서 본 내용처럼 통큰 결단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이겠죠. 비용이고 그다음 여러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물량이 깡패고 비용이 깡패이기 때문에 신규 항만들의 그 어떤 물량 패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량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뭐 패배 의식? 안 좋은 의식을, 안 좋은 생각을 갖는다라기보다도 우리가 물량만 무조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유럽에 굉장히 뭐랄까요? 뭐 선진 항만이라고 늘상 얘기하는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핸들링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 말고 항만이란 기능이 꼭 우리가 기린 코끼리 얘기를 했듯이 이 암벽 크레인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계속 옮기는 그런 일만 항만에서 하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항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컨테이너 말고도 뭐 일반 자파보드, 벌크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크루즈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선박이 들어오면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선박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면서 단순히 부두에서 암벽 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 박스 들고 내리는 이 물량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항만에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사업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이상입니다.